인공지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인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요, 단순히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그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혁명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빈 민스키, 인공정신의 설계자입니다. 마음이란 뇌가 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거 정말 도발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영혼이라던가 고귀한 의식 같은 개념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민스키는 마음을 뇌라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작동한 결과물로 본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AI 설계자로서의 첫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스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대, 모든 가능해 보았던 그 시절,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그의 대담한 상상력에 불을 지폈던 거죠. 이력을 한번 보세요. 브롱크스 과학고, 하버드, 프린스턴,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타임라인 중간에 있어요. 1951년, 아니 박사학위 받기도 전인데 벌써 AI 역사를 뒤바꿀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 발명품이 바로 이 스나크, SNARC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마치 아기 뇌처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배우는 기계. 네, 바로 최초의 인공신경망을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 40점 보세요. 이게 뭘까요? 바로 스나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진공관 개수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씩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와, 진짜 말도 안 되죠? 고작 40개 부품으로 학습하는 기계의 원리를 증명해냈다니. 이게 바로 민스키의 천재성입니다. 그리고 1988년 그의 무대는 MIT로 옮겨집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대담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요. MIT는 그와 함께 앞으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AI 연구의 중심, 그러니까 메카가 되는 거죠. MIT에서 그는 이제 기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장 위대한 이론이자 유산, 우리 안의 사회라는 개념에 다다르게 됩니다. 민스키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사실 생각할 줄 모르는 세포 덩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포들이 모여서 나라는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그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었어요. 자,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는 그저 자기 소리를 낼 뿐이잖아요. 교향곡을 연주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악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 장엄한 교향곡이 탄생하는 겁니다. 민스키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사회. 우리 마음이 뭐랄까 어떤 똑똑한 왕 한 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각자 아주 단순한 일만 하는 수많은 일꾼들, 즉 에전트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살아가는 거대한 사회 같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아주 단순한 임무를 맡은 꼬마 에이전트들이 잔뜩 있어요. 뭐 선을 봐라라던가 저 물건 잡아라 같은 것들이죠. 둘째, 이 에이전트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 수백만 수억 개의 상호작용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의식이나 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사회의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능을 넘어서 가장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파고듭니다. 바로 감정의 논리죠. 그의 후기작 감정기계를 보면요. 주장이 훨씬 더 대담해져요. 보통 우리는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망친다. 뭐 일종의 버그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민스키는 완전 반대로 말합니다. 감정이야말로 가장 고도화된 또 다른 방식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그 원리인데요. 평소에 우리 마음은 그냥 일상 모드로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다고 쳐봐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확 올라오죠? 혹은 누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해서 분노가 치밀어요. 바로 그 순간 이 감정의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고 회로를 순식간에 생존 모드나 전투 모드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생각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켜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인 셈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생일 파티라고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케이크, 선물, 촛불, 노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바로 그게 생일 파티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프레임인 겁니다. 세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일종의 생각의 틀 같은 거죠. 근데 이 프레임 이론이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멀티모달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한테 해변에서 강아지가 공놀이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AI는 사진이라는 시각 프레임이랑 제 질문이라는 언어 프레임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민스키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멀티모달 AI의 핵심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그 유산은요, 바로 오늘날의 AI를 만들어낸 거대한 논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AI를 만드는 길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한쪽은 민스키가 이끈 기호주의. 이건 뭐랄까 마치 컴퓨터한테 문법책이랑 사전을 통째로 외우게 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규칙이 먼저인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엔 연결주의가 있었어요. 이건 아기한테 수많은 말을 그냥 계속 들려주면서 스스로 패턴을 깨치게 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이 두 거대한 흐름이 서로 경쟁하고 영향을 주면서 지금의 AI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민스키가 남긴 건 어떤 하나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AI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거대한 지도를 남겼다고 할 수 있죠. MIT AI 랩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수많은 후배 탐험가들을 길러냈고요. 무엇보다 지능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민스키의 말이 정말 맞다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요? 정말 하나의 통일된 자아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다투고 또 협력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합창일까요?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하고 경이로운 마음의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